2026년 3월 이란 미사일이 쏟아지던 중동의 새벽, UAE가 한국에 극비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한국부터 석유 공급해. 지금 당장 유도탄을 보내달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UAE가 새벽에 긴급 연락을 넣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한국의 대답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도대체 이 속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천궁 이 한 발이 어떻게 두바이 수만 명의 목숨과 여러분이 매일 넣는 기름값까지 바꿔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두바이의 새벽 하늘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반짝이는 점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점들은 별이 아니라 이란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지도부, 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기습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1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그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란은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곧바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한꺼번에 UAE 상공으로 쏟아졌습니다. 두바이의 인구는 3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머리 위가 갑자기 이란 미사일의 탄착점이 돼버린 겁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 출근길에 하늘에서 미사일 수백 발이 떨어지는 장면, 그게 그날 두바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UAE가 쌓아둔 방공망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와 바락팔, 러시아 판치르, 그리고 한국의 천궁 2.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방패는 다 깔아둔 상태였죠. 축구로 치면 골키퍼 뒤에 수비수, 그 뒤에 또 미드필더가 층층이 서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5겹짜리 방패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공을 막아낸 선수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국의 천궁 2였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 2 둥계포대는 그날 약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전 명중률 96%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174발 중에 161발을 중간에서 쳐냈습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이란의 순항미사일 8발은 전량, 그러니까 100% 요격됐는데 이걸 전부 천궁 2 혼자서 떨어뜨렸습니다. 96%라는 숫자 한번 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결승에서 10점 관역을 향해 활을 100발 쏴서 96발을 정중앙에 꽂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관역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관역을 말이죠. 이게 교재 속 시험 성적이 아니라 사람 수만 명의 목숨이 걸린 실전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사실이 지금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알려진 순간 중동 전체가 한국 쪽을 돌아봤습니다. 미국이 만든 패트리엇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에로우도, 바라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산 미사일이 이 난장판의 한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됐는가? 이게 2026년 3월의 진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6%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천궁 2가 막지 못한 4%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 4%에는 두바이의 아파트, 학교, 유치원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4%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UAE는 유도탄이 바닥나기 직전의 창고를 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UAE 극비 메시지가 들어온 그 새벽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충격은 요격률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UAE 극비 메시지가 들어온 그 새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UAE가 새벽에 한국으로 보낸 그 메시지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은 한 가지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도탄이 바닥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란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는데 요격할 미사일 재고는 점점 줄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요청하면 늘 그랬듯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유럽은 재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UAE가 꺼낸 카드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도탄을 보내달라. 한국부터 석유 공급해주겠다. 이 한 줄이 새벽 대한민국으로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전 세계가 경악한 대목입니다. 2026년 3월 8일 UAE 공군의 C-17 수송기 한 대가 대구공항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천궁2 유도탄 30여 발을 그대로 실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UAE가 요청을 보낸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월 31일에는 원래 나중에 넘기기로 했던 세 번째 포대가 조기 인도로 완료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일정을 아예 앞당겨버린 겁니다.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주말 동안 미사일을 만든다는 말이 SF 소설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속도인지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유격 미사일의 대명사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팩3,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량이 약 500발입니다. 하루 평균 1.4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너무 느리다고 해서 2030년까지 2000발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미국 국방부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주말 사이에 수십 발을 찍어내고 다음 주 배송까지 가능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두 포대 분량을 주말에 추가 생산해 그대로 실어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업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아마존도 쿠팡도 흉내내지 못할 로켓 배송이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미사일은 원래 몇 년 단위로 기다리는 물건입니다. 전차, 전투기, 잠수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전차만 해도 주문하면 수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방산 공장의 납기 개념은 1년 단위, 때론 10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다른 품목에서 이 속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폴란드 K9 자주포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1차 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해 12월에 첫 24문이 이미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에서 현지 인도까지 4개월에서 5개월, 전 세계 방산 담당자들이 눈을 의심한 수치였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트가 아니라 한국 K2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차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한국은 바로 보내주니까요. 다시 UAE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UAE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바이 상공으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데 요격할 유도탄 재고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전화해봤자 줄 서세요라는 답이 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벽에 연락 한 통 넣었더니 며칠 만에 수송기가 대구공항에서 30여 발을 싣고 돌아갑니다. 한 달 안에는 포대 하나를 통째로 조기 인도까지 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닙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꽂아주는 겁니다. 사우디도 이라크도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조기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속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산 기업들이 몇 년씩 걸리는 일을 한국은 왜 주말 사이에 해치울 수 있는 걸까요? 공장 기계가 더 좋아서? 엔지니어 숫자가 더 많아서? 사실 둘 다 아닙니다. 이 속도의 뿌리를 알면 이야기는 훨씬 깊어집니다. 그 뿌리는 한국이 자랑스러워하기엔 조금 씁쓸한, 그러나 지금은 자산이 된 한 가지에 있습니다. 자, 그 뿌리 이야기를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지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올해로 70년이 넘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있는 상태로 70년을 살아온 나라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갔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UAE에 주말마다 미사일을 보내는 속도의 출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냉전이 끝난 뒤에 방산 공장을 대거 줄였습니다. 유럽만 해도 냉전이 끝나고 생산 라인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미사일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상황이 한 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 공장은 평시에도 전시급 체계로 돌아갑니다. 유럽의 방산 공장이 평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무실이라면 한국은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에 가깝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현장이 한화의 K9 자주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자주포 한 대를 20일 만에 완성합니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2교대로 24시간 라인을 돌립니다. 해외에서 방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와서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트 2 대신 K2 전차를 고른 이유도 이 속도 때문입니다. 독일은 수년이 걸린다고 했고 한국은 몇 달 안에 실물을 현지에 내려줬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천궁2도 똑같은 뿌리에서 자랐습니다.
시작은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를 세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1981년 드디어 K1A 기관단총 개발이 끝났습니다. 내 손으로 총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뒤로 1999년에 K9 자주포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꼬박 6년을 쏟아부어 천궁2 체계 개발을 마쳤습니다. 2022년에는 UAE와 첫 수출 계약을 맺었고 2026년 지금 실전에서 96%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5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역사에서 제가 꼭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속도의 진짜 주인공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에는 변속기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전차의 심장 바로 옆에 붙어서 힘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이 변속기를 국산화하겠다고 S&T 중공업의 엔지니어들이 도전장을 낸 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산화가 최종 확정된 게 2024년입니다.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험대에 올리면 퍼지고 다시 뜯어 조립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분에서는 국산 변속기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계속 외국산을 쓰자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 일을 해서는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며 다른 업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집 자식이 태어나서 대학에 갈 때까지 그 엔지니어들은 변속기 시험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뉴스 카메라 앞에서 개발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국산화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먼저 났다고요. 우리 스스로를 입증했다. 그 한마디를 전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을 말, 너희가 되겠냐, 외국계 낫지 않냐, 그 모든 의심을 마침내 스스로의 손으로 뒤집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사실 무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천궁2 한 발의 부품 하나하나에 K9 자주포, 포신 한 뼘 한 뼘에 이런 엔지니어들의 20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주말 동안 공장에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단 70년이 만든 생산체계라는 말은 결국 그 70년을 묵묵히 견뎌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씁쓸하면서도 고마운 이 역설이 오늘 UAE 상공에서 96%라는 숫자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쏜 미사일이 이번엔 한국의 기름값까지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일상으로 장면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여러분이 퇴근길에 주유소에 차를 세웁니다. 숫자판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옵니다. 서울 한국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45원을 찍었습니다. 전국 평균도 1900원을 향해 치솟고 심지어 경유값이 휘발유를 역전해버리는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뒤 세계 원유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바잉 상태였습니다. 세계 기름 유통의 톨게이트가 잠겨버리면 가장 먼저 주머니가 얇아지는 사람은 결국 우리 같은 출퇴근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주유소 풍경과 저 멀리 두바이 상공에서 벌어진 천궁2의 요격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둘은 한 줄로 이어집니다. 2026년 3월 하순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민 앞에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UAE가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600만 배럴이 아니었습니다. 규모는 금세 더 커졌습니다. UAE 선박 3척과 한국 선박 6척이 동원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2,400만 배럴을 한국이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이 가장 흔들리던 순간 UAE가 한국 최우선 공급이라는 공약까지 꺼내들었던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약 290만 배럴입니다. 우리는 세계 8위 석유 소비국입니다. 그러니까 UAE가 처음에 보낸 600만 배럴만 해도 한국이 이틀을 숨 쉴 수 있는 양이 넘습니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2,400만 배럴은 한국이 8해 동안 버틸 수 있는 분량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잠겨버린 그 패닉의 시점에
이 여드레라는 시간이 가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남긴 한 문장은 이 영상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천궁2가 UAE의 안보를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합니다. 방산 수출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갑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갚기라는 따뜻한 표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바이 수만 명의 목숨을 지킨 한국 미사일이 이번에는 한국 시민들의 주유소 영수증을 지키러 돌아온 셈입니다. 시장은 누구보다 먼저 이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실전 성과가 알려진 직후 천궁2 체계를 종합하는 LIG 넥스원 주가는 단 6거래일 만에 49.12% 급등했습니다. 장중 89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레이더를 만드는 한화 시스템 역시 29%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LIG 넥스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은 약 5,023억 원, 전년 대비 43% 늘어날 숫자였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벽 극비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주말에 유도탄 수십 발이 배송됩니다. 요격률 96%가 전 세계를 경악시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UAE의 원유가 한국 항구로 들어오고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빨갛게 물듭니다. 천궁 이 한 발이 두바이 하늘을 지키는 바로 그 순간 한국 주유소의 숫자판과 코스피 전관판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방산 수출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북방부 보도자료 속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주말에 차를 몰고 가족과 외식하러 가는 기름값에, 내가 가입한 연금과 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에, 내가 매일 출근하는 길 위의 물류비에 직접 닿아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 벌어진 공습이 돌고 돌아 내 지갑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UAE 다음은 어디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디쯤에서 한계가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대서양 건너편에서 실시간으로 써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이 끼어든 가장 큰 판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줄여서 CPSP라고 부르는데 규모가 무려 60조 원입니다. 디젤 잠수함 12척을 새로 뽑고 거기에 정비와 유지 보수까지 붙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이 판을 놓고 한국과 독일이 맞붙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꾸렸고 상대는 독일의 TKMS입니다. 잠수함이라고 하면 사실 독일이 오랫동안 교과서로 통했던 나라입니다. 그 독일을 상대로 한국이 최종 2파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잠수함만 사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사주는 대가로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대차 공장 투자를, 독일에는 폭스바겐 투자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산업구조 전체를 걸고 벌이는 승부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2026년 상반기 안에 결정됩니다. 캐나다만이 아닙니다. UAE가 주말 납품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자 이미 계약을 맺어둔 사우디와 이라크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32억 달러의 10개 포대, 이라크는 28억 달러의 8개 포대 계약이 잡혀 있는데 두 나라 모두 공식적으로 조기 인도를 타진하고 나섰습니다. 남의 집 불난 거 보고 우리 집 보험 점검하는 심정일 겁니다. 지금 K방산의 체급이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지 숫자 몇 개만 보겠습니다. 한화, KAI,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 방산 4사의 수주 잔고가 1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4년에서 5년치 일감이 이미 예약된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00억 달러, 2년 연속 100억 달러 고지를 지켰습니다. 국제 공신력 있는 스웨덴 시프리 통계로 보면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약 2에서 3% 수준, 순위로 세계 9위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위권 밖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체급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가장 최근 뉴스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추가로 9,400억 원어치 더 주문했습니다. 유로로 5억 4,600만 유로, 물량으로 112문입니다. 한 번 써본 나라가 또 사는 게 방산에서는 가장 강력한 광고입니다.
핀란드는 지금 두 번째로 그 광고를 찍어준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게 장밋빛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직하게 끝내려면 남은 숙제도 같이 꺼내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유럽 시장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유럽은 EDF라는 유럽 방위기금을 만들어서 역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땅에서 직접 경쟁하기에는 처음부터 입장권이 제한된 경기장인 셈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생태계 문제입니다. 대기업 매출은 매년 수십 %씩 뛰는데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사의 단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품 하나가 삐걱거리면 로켓 배송 시스템 전체가 멈춥니다. 세 번째 숙제는 속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생산 속도가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전쟁의 얼굴은 이미 AI와 드론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기존 프로세스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만든 주인공, 바로 사람 이야기입니다. 천궁을 만든 엔지니어들, 20년 동안 변속기 하나를 붙잡고 버틴 연구원들, 이분들이 계속해서 방산과 이공계를 선택해 주셔야 이 속도가 다음 10년에도 이어집니다. 누구의 잘못을 찾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다음 세대의 공학도들이 이 길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단순한 공업국에서 군수와 산업을 모두 쥔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한국은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완주할지 말지는 천궁을 만든 사람들이 다음 20년 동안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UAE의 새벽 급비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96% 유격률과 주말 납품이라는 충격을 지나 분단 70년이 만든 생산 DNA와 20년을 버틴 개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결국 UAE 원유 600만 배럴이라는 에너지 안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기 이야기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넣는 기름값, 매일 출근하는 그 길 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채널은 이렇게 먼 나라의 사건이 내 지갑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파고드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